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6쪽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56쪽. 오늘 총론 마무리하고 이제 수요 공급 이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파트는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파트예요.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 과목이 부동산 학인데,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부동산의 특성을 크게 토지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나눈다면 우리는 이 토지 특성 위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네, 건물의 특성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 특성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만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이제 각각 별개로 취급하지, 외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원래 일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뭐 건물은 토지에 포함된 부분으로 보지 건물을 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 특성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 근데 토지 특성은 또다시 둘로 나뉘어집니다. 토지의 그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과 인문적 특성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토지 특성은 또다시 첫 번째 토지의 자연적 특성, 그리고 두 번째 토지의 인문적 특성,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관련해서는 시험에 90% 이상이 자연적 특성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수업을 시작할게요. 예. 부동산의 특성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파트예요. 시험 10번 치면 한 9번 이상, 9번 이상이면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좀 이따 기출 표시도 한번 보겠지만 부동산의 특성은 시험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 특성만 공부하시면 된다. 토지 특성은 또다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자연적 특성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 특성, 그 중에서도 자연적 특성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 특성은 뭐냐면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니까 토지가 처음 생기고 지금까지 쭉 가지고 내려오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선천적인 특성이라 그래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니까. 그리고 불변적이다. 그리고 물리적인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이란 말은 좀 이따 배울 건데, 일단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으로 이 뭐뭐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는 뭐뭐 할 수 없다 하는 성질을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 그래요. 그에 반해서 이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 인간이 개입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 인간이 개입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선천적인 특성이 아니라 후천적인 특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가변적인 특성이다. 근데 이걸 이제 바꾸어서 경제적인 특성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이다 또는 용도적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몰라도 돼요. 예. 아무튼 인문적 특성은 인간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뭐뭐가 가능하다, 뭐뭐 할 수 있다 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문적 특성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는 자연적 특성 위주로 공부를 하십니다. 자연적 특성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한 5가지 정도 보시고, 그 중에서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게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성, 그리고 영속성, 그리고 부증성, 그리고 개별성, 마지막으로 인접성, 이렇게 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한 5가지 정도를 배우시게 되고, 그 중에서 4가지 순서대로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은 거의 시험 해마다 출제가 되니까 뭐 거의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병합 분할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위치의 가변성.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굳이 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안 봐도 된다는 것도 굳이 보고 싶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보고 싶으시면 용도의 다양성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우리는 토지 특성은 자연적 특성 위주로, 그 중에서도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요 정도까지. 왜 이 정도까지만 봐달라고 자꾸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이 인접성이라는 특성은 학자들이 분류할 때는 분명 자연적 특성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자연적 특성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이 인접성은 인문적 특성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체가 조금 모호한, 어떨 때는 분류 자체는 자연적 특성으로 분류가 되지만 성격은
인문적 특성으로도 볼 수도 있는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어떻게 붙여도 될 수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잘 내지를 못해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부동성, 영속성, 개별성, 부증성 요 네 가지 정도 성질.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시험에서 답으로 체크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특성이 이제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요 네 가지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무슨 말일까 이게? 뭐 그런 느낌이 오죠, 그죠? 예. 요거는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느낌상 수명이 수명이 길다는 특성이에요. 예. 세 번째는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늘어나지 않는다, 증가되지 않는다. 예. 개별성은 각기 다르다는 성질이에요. 다르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느낌은 좋았어요. 근데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요 말을 꼭 써먹으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뭐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요 말을.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부동성은 어떤 특성입니까? 라고 물으면 부동성은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성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영속성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감가가 불가능하다라는 성질입니다. 감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더라도 달아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다. 감가되지 않는다. 그럼 수명이 무한히 길다. 이걸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부증성은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성질을 말합니다. 공급. 증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성질이고 인접성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성질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한 네 가지 측면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부동성 뭐예요? 영속성 뭐예요? 부증성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여러분들 느낌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성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수험 대비하는 우리는 부동성이 뭡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증성은 뭡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영속성은 물리적으로 감가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뭐뭐가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유를 소개할 건데요. 앞으로 제가 이제 부동산이 이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부동산이 감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부동산이 대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공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막무가내로 부동산은 이동 안 되죠. 부동산은 감가 안 되고 대체 안 되고 공급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뻔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항상 우리는 부동산의 이동이나 감가나 공급이나 대체 이런 측면을 갖다가 물리적과 경제적으로 나눕니다. 경제적이란 말은 용도적이란 말로 나누어도 관계는 없는데 자 보세요. 부동산은 이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이동은 안 되는데 경제적 이동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부동산은 감가가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감가는 안 되는데 경제적 감가는 또 돼요. 이렇게. 부동산은 대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대체는 안 되는데 이거는 경제적이란 말로 용도적이란 말로 바꿔줄게요. 용도적 대체는 돼요. 이렇게. 용도적과 경제적은 같은 말이니까. 부동산은 공급이 돼야 안 돼라고 물으면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것들 옆에다가 전부 다 자연적 특성을 넣어요. 시험은 자연적 특성이 주로 나온다고 했는데 자,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되는 이유는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되는 이유는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되는 이유는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이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용도적, 경제적으로 된다라는 측면은 거의 대부분 인접성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동이 되는 이유도 인접성. 경제적으로 감가가 되는 이유도 인접성. 용도적으로 대체가 되는 이유도 인접성. 근데 여기서 하나만 용도적 또는 경제적 공급이 되는 이유만 아까 제가 살짝 기억하라고 했던 용도의 다양성. 그러면 경제적 용도적으로는 된다라는 말 뒤에다가는 전부 다 인접성을 쓰시면 되다가 공급적인 측면에서만 용도의 다양성을 하나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소개해 볼 테니까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22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23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우리 앞에서 뭐라고 배우셨냐면 이제 필지라고 배우셨어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단위, 등록단위를 필지라고 했는데 22번지가 있고 23번지가 있는데 22번지에 쓰레기 매립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22번지가 뭐냐면 아파트예요. 그럼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요거 좋은 위치가 되지 못하겠죠. 나쁜 위치란 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22번지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특히 토지는 움직일 수,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부동성 때문에 이동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되는 건 무슨 성? 부동성이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22번지 위치가 절대로 좋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죠? 쓰레기 매립장 옆에 아파트는 나쁜 위치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위치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치 안 좋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치를 우리는 절대적 위치라고 불러요. 그럼 절대적 위치는 변경이 안 되는 거지. 근데 22번지가 가만히 있더라도요, 23번지에 나가고 쓰레기 매립장 나가고 공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 쓰레기 매립장 나가고 공원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 뭐. 예. 격하게 공감하시네. 예. 어떤 들어올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22번지의 절대적 위치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공원 옆에 아파트가 되어서 좋은 위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음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양지가 되고, 좀 양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또 구도심이 되면서 음지가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는 좋은 위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22번지가 이렇게 좋은 위치를 찾아서 움직인 건 아닌데, 절대적 위치는 여전히 불변인데 인접지의 이용 상태가 변해버리니까 내 부동산의 위치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경제적인 이동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접지가 바뀌어서 그렇고,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 위치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절대적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상대적 위치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보다는 주변에 무엇이 들어서느냐가 그 부동산의 어떤 가격 또는 위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위치가 얼마든지 좋은 위치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경제적 이동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가볼까요? 자, 22번지는 달아 없어지는 재화가 아닙니다. 그죠?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모되거나 감가되거나 소모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소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달아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감가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가. 근데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감가라는 것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 제가 오늘 토지 특성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저 뒤에 가서 배웁니다, 저 뒤에 가서 배웁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업 진행을 다 못해요. 좀 이따 저랑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에는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이 바로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은 부동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이 뜨면 토지 특성의 부동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은 뒤에 가서 배웁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억 못 하시겠지만 우리 부동산 학교는 목차가 8개 있었어요. 그 중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파트에 가시면 외부 효과만 저랑 20-30분 동안 수업을 해요. 외부 효과만. 그리고 저 뒤에 감정평가론, 우리 부동산 학교는 마지막 달은 감정평가론에 가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수업만 또 20-30분 동안 수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부동산 설명하면서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을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 걸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특성은 제가 뒤에 가서 배웁니다 그러면 진짜 배우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당장 이해를 살짝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 특성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모의고사 칠 때는 계속 틀리세요. 계속 틀리시다가 결국 언제 맞추시게 되냐면 한 뭐 7월달, 8월달 이후에 가면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 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군 신화의 호랑이처럼 접근하시면 안 되고 단군 신화의 곰처럼 접근하셔야 돼요. 혹시 마늘과 쑥이 좀 입에 쓰더라도 구역구역 그냥 열심히 드시는 거야. 그럼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게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 뒤에 가서 다 배우는 거 진도를 갖다가 한 2번, 3번 끝내줘야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감가라는 것을 감정평가로 내가 말하는데, 이 감가의 종류가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요.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적 감가는 뭐냐면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니까 마멸되고 손상되고 파손되고 노후화되는 것을 물리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럼 경제적 감가는 뭐냐? 내가 어떻게 감가되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달아서 없어지는 건 물리적 감가고 주변 환경 때문에 내 가치가 떨어지는 건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자, 22번지를 아무리 써도 달아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리적 감가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걸 영속성이라 그래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안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면 22번지의 값어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이걸 갖다 우리는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접지가 변하니까 경제적 감가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두 개 배웠습니다. 토지는 이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토지는 강가가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물으면 토지는 이동이 안 되죠. 토지는 강가가 안 되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안 배우신 분들, 공인중개사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배우신 분들이니까 토지는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강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토지는 물리적 이동은 안 되는데 경제적 이동은 됩니다. 이렇게. 토지는 강가가 되나요, 안 되나요? 물으면 물리적 강가는 안 되는데 경제적 강가는 됩니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럼 세 번째, 대체. 대체를 쉬운 말로 바꾸면 대신한다 그래요. 대신. 대신한다는 말을 이제 우리 대체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수용급 이론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대체제라는 말을 쓸 거거든요. 대체제.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재화를 뭐라고 부른다? 대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제가 맞습니까? 근데 콜라와 공깃밥은 대체제가 될 수가 없겠지. 뭐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고기를 막 먹고 있다가 아주머니 여기 콜라 한 병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콜라가 다 떨어졌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콜라가 다 떨어졌으면 공깃밥이라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콜라 다 떨어졌으면 뭐 사이다 주세요, 환타 주세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체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신한다는 측면을 대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22번지 토지와 23번지 토지는 위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 22번지와 23번지 토지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 다른 토지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선생님, 그러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나? 당연히 바꿀 수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서울의 새우깡이 1000박스가 남아요. 저기 부산의 새우깡이 1000박스가 모자라고요. 그럼 서울에 남는 새우깡을 부산으로 보낼 수 있나요? 일단 물리적으로 이동이, 동산들은 가능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거 바꿀 수 있는 재화인가요? 예, 똑같은 재화거든요. 일반 우리가 공산품은 동질적인 물건이라 그래요. 그럼 똑같은 물건들은 대체가 되는데 안 되는데? 되는데 서울에 있는 20평 토지와 부산에 있는 20평 토지는 일단 물리적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가져올 수가 없죠. 근데 가져올 수 있다고 쳐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가져올 수 있다고 쳐도 그 두 개는 바꿀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서울 20평 토지와 부산 20평 토지는 같은 토지 취급하는 게 아니라 다른 토지 취급하니까. 부동산은 각각 성질이 다르다는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둘을 바꿀 수는 없다. 자, 근데 제가 22번지 이렇게 5층에서 학원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5층에서 공인중개사 학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공실이 없어. 그러면 23번지 5층에다가 학원 하면 돼야 안 돼요? 뭐 되지. 여기 없으면 여기. 그러니까 인접성만 있다면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대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두 개는 같지만 다르지만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이제 다시 생각을 좀 하고 얘기해.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하지만 용도적인 면에서 대체는 가능하다.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인근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지역? 인근지역. 그러니까 인근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끼리는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대체는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 어딘가요? 그러면 인근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인근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끼리는 용도적인 측면에서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이걸 앞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라고 물으면 배웠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어디서 배웠느냐라고 물어보면 토지 특성에서 배웠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감정평가론 가서 제가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못한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집에서 출발할 때 여러분들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 아니면 지지난주에 수업했던 걸 갖다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강의를 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개론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민법 공부하고 공법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개론을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다른 쌤들은 아마 지난주 수업했던 거 막 물으면 지랄하고 막 그럴 거예요. 했잖아 막 그러고 지랄하고 막 그럴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지난주 수업했던 걸 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각종 폐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같은 좋은 얘기도 여러분 들으면 기분 나쁜데 나쁜 얘기를 자꾸 들으면 반감도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 이렇게 다가오고 민감해지고 막 그럴 때는요, 강의하는 사람하고 수강생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수험생들이 평소에는 참다가 모를 수 있지 하고 그러다가 막 대판 싸우고 머리 뜯고 싸우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 전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적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저랑은 끝까지 좋은 사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배운 거는 한번 해볼까요? 방금 배운 거? 아니 전주 배웠던 거 말고 방금 배운 거. 토지는 이동이나 대체나 감가가 되나요, 안 되나요?
방금 배웠는데 이제 요새 물리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다 된다.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것에는 토지 특성 중 자연적 특성을 붙이면 되고 경제적 용도적으로 된다고 했던 것에는 인접성을 붙이면 됩니다. 근데 유독 하나 따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4번. 물론 제가 작년에도 이걸 강의하면서 몇 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겠죠. 4번이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토지는 공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1, 2, 3번에서 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써먹으시면 돼요. 토지는 공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경제적 공급은 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건 부증성이에요. 근데 경제적 공급이 되는 건 용도의 다양성인데 이걸 네 글자로 용도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도 전환.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 부동산 학에서 토지를 어떻게 보는지 관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박사학위가 있고 여러분들 박사학위 있으면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돼요. 근데 저는 학사학위 소지자예요. 그래서 저는 출제위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좋겠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게 뭐가 좋아? 아무튼 예. 또 놀랬네. 아무튼 수업 시간에 이렇게 두 분처럼 대화를 시도하시면 잘 안 돼요. 예. 내가 당황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아무리 그 연극에 몰입을 했다 하더라도 연기자가 연극하면서 이렇게 하는 연극을 막 하는데 자꾸 대화를 시도하면 연기자가 놀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고맙습니다. 예.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됐어요. 예. 고마워요. 예. 예. 자, 요 대화를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대화는 절대로 하지 맙시다. 알겠죠? 예. 자, 토지. 제가 분명히 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국토 전체적인 측면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저는 토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토지를 국토 전체적인 측면에 접근을 해보자. 앞으로 제가 토지 특성을 공부하면서 토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토지는 국토 전체적인 측면이다. 국토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언뜻 이렇게 개념이 안 서면 영토적인 관점에 접근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영토. 우리나라 영토는 우리나라의 영토의 그 부속 섬들하고 일정한 바다까지, 그러니까 뭐 12해리까지인가요? 는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토지에 농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택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임지가 있을 수가 있고, 여기까지 그치면 안 되고, 꼭 뭐도 넣으셔야 되면 이것도 넣으셔야 돼요. 바다도. 우리나라 국토 안에 농지, 택지, 임지뿐만 아니라 바다도 우리 국토에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 바다를 토지에 넣으면 안 되지.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제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토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국토 전체적인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토 안에는 바다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바다도 우리 국토 안에 들어온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농지가 10개 있고 택지가 10개 있고 임지가 10개 있고 바다가 10개 있다고 칩시다. 우리 국토는 총 40개란 얘기지. 40개란 얘기인데 이 40개를 50개로 늘릴 수 있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물리적 공급. 그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0개를 50개로 늘리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 거지. 우린 그것을 부증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40개에서 토지량은 고정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물리적 공급 곡선은 40개에서 고정돼 있다고 해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그리고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부족의 대상이 되는 땅은 농지도 아니고 임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닙니다. 그럼 사실 부족의 대상이 되는 땅은 택지라는 거예요. 택지가 부족하다. 자, 그러면 농지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느냐? 임지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는 이것을 앞에서 후보지 이행지 할 때 배웠습니다. 근데 내가 안 배웠다고 가정을 한다는 거지. 택지, 농지, 임지 상관에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땅을 후보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농지를 택지로 바꾸고 임지를 택지로 바꿀 수도 있지. 근데 심지어 바다를 5개 뚝 띄어서 택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후보지 이행지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간척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간척사업은 우리 학문적 용어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척사업에서 만든 땅을 간척지, 이렇게 새만금 메워서 만든 땅을 간척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척지는 학문적 용어는 아니고 우리 시험에서는
공유 수면의 매립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공유 수면의 매립. 그래서 이렇게 간척해서 만든 땅 간척지라는 표현은 우리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매립지, 조성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입에서 조성지, 매립지란 말이 나오면 아 요거 간척지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택지량이 몇 개가 되었냐면 25개가 되어버립니다. 25개가. 요 5개 뚝 띄어서 5개. 요 5개 뚝 띄어서 5개. 요 5개 뚝 띄어서 5개. 원래 10개 있었으니까. 그럼 방금 택지량이 10개에서 25개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토지의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됩니다. 근데 토지를 용도적으로 공급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공급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국토는 몇 개냐면 40개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아까 제가 물리적 공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요거는 예외 없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험에 요거는 물리적 공급에 해당이 된다. 물리적 공급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X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바다가 육지로 바뀐 것도, 그래서 사실 바다 육지로 바뀌면 지도 모양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것도 토지량이 물리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다도 어차피 우리 뭐였는데 국토였는데 그 바다라는 용도가 땅이라는 용도로 용도 전환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용도 전환이 된 것이다. 이거 용도 전환이지. 용도의 전환이지 토지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게 중요 논점이 됩니다. 시험에 주로 어떻게 나올까 하면 토지는 바다 육지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물리적 양도 늘릴 수가 있다라고 출제가 될 거예요. 아마 물리적 양도 늘릴 수 있다. 아니면 경제적 공급은 할 수가 있거든. 경제적 공급은 네 글자로 용도 전환이거든. 근데 경제적 공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큰 틀을 이해하신 분들은 이 질문을 절대로 틀리지 않는 게 물리적 뒤에 안 된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경제적 용도적 뒤에는 된다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경제적 공급이 안 된다고 나온다든지 물리적 공급이 된다고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겁니다. 그게 비단 공급뿐만 아니라 이동, 감가, 대체 어디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때 물리적으로 땡땡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 땡땡을 궁금해하시면 안 되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궁금해하셔야 되는 거야. 물리적으로는 뭐든지 이동도, 감가도, 대체도, 공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또는 용도적으로는 이동도, 대체도, 감가도, 공급도 되는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4번 공급이니까 공급을 좀 이해하실 때 저한테 개론 배우신 분들은 또 이걸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한테 40이 40 되는 거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토가 몇 개라면? 40개라면 끝까지 40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 공급이에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40개가 끝까지 40개니까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경제적 공급은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경제적 공급이 뭔데요? 그러면 10개가 25개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택지량이 원래 몇 개인데? 10개인데 이게 25개가 되었다고. 그러면 25개가 되었으니까 전 국토량이 늘어난 거죠. 그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몇 개 안에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용도 전환된 것을 우리는 경제적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경제적 공급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꾸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꾸면요. 어떤 돌의 모양은 변화가 약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윗돌이 빠지고 밑에 돌을 메꿨으니까. 근데 전체 돌 개수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꾼 것 뿐이지 돌 전체 개수의 변화는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토지의 공급으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왜 4번을 따로 기억하셔야 되냐면 3번까지는 경제적 용도적으로 된다는 것들이 전부 다 인접성 때문이었어요. 인접성 때문이었는데 4번에 오시니까 용도의 다양성으로 제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인접성 때문에 됐는데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 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부동성 정말 중요합니다. 영속성 정말 중요해요. 개별성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증성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성, 영속성, 개별성, 부증성 인접성은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자연적 특성이면 분명한데 인문적 특성의 성격도 보니까 같이 가지고 있어서 시험에 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제가 1월달, 2월달은 중요 부분 위주로 수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6가지 토지 특성만 공부할 거예요. 일단 부증성하고요. 영속성하고 개별성하고 부증성하고 요 4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용도의 다양성을 한번 봐주자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다는 성질 고가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을 짓는다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한 6개 특성
그 교재 체크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체크를 한번 보시죠.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부동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시험에서는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저는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이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은요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신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심히 잘 나오진 않지만 인접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결국 외부 효과나 지역 분석은 부동성과도 관련이 있고 인접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이해를 시켜 볼 테니까 지금은 암기하지 마시고 요런 것들 때문에 부동성이 관계가 되는 거구나, 부동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출발하게 할게요. 서울에 새우깡이 있어요. 서울에 새우깡이 있고 이번에 광주 한번 해볼까요? 광주에도 새우깡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남는 새우깡을 광주로 이렇게 이동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우깡 같은 동산시장은 서울의 새우깡시장, 광주의 새우깡시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은요, 어제 서울에서 팔린 물건들이 오늘 당장 광주에서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전국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요. 근데 부동산은요, 서울에서 부동산이 한 3,000채 남고요, 광주에서 부동산이 한 3,000채 모자란다, 아파트가 3,000채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걸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럼 어떤 식으로 형성되면 서울에서는 남는 채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광주에서는 모자라는 채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이 형성이 돼요.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국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남는 지역은 남는 채로, 모자라는 지역은 모자라는 채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경기가 전반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중개업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요즘 시장이 어때요? 그러면 요즘 괜찮아요. 어떤 중개업자들 물어봤을 때는 요즘 별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시장의 성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는 국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이 형성이 된다는 걸 국지화라 그래요. 두 번째,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 장소에 이미 본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을 갖다 우리는 임장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장활동.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임장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임장을 나간다는 것은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인다.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 지역에 가서 정보를 캐내오기 위함이 있고요. 부동산은 진열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 활동도 발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임장이란 말만 기억하셔도 돼요. 세 번째, 외부 효과. 자, 보세요. 부동산은 22번지 토지가 23번지 토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까 쓰레기 매립지만 들어오면 위치 안 좋은 위치라 그러고, 공원 들어오면 좋은 위치라 그러고, 이걸 갖다 우리는 외부 효과라 그래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으니 원튼 원하지 않든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요, 이 부동산이 몇 평짜리지, 이 부동산은 지금 어디 있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주변 지역이 어떤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가 강북에 있는지 강남에 있는지, 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그러니까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한동안은 동요처럼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외부 영향을 받는다, 받는다. 이걸 무슨 효과? 외부 효과. 그래서 부동산은 감정평가 시에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분석이 진행돼야 된다. 외부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역 분석. 그래서 외부가 나한테 주는 영향을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그 외부를 분석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이라 그래요. 그 문제 풀다가 잘 들어요. 국자란 말이나 임장활동이라는 표현이나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이 뜨면 이건 토지 특성 무슨 성 때문이다? 부동산. 물론 요거 말고도 부동산과 관계되는 특성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쭉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서는 주로 3개,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요것들이 부동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패턴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유형은 크게 2-3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계되는 얘기들을 막 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들을 박스 안에 넣어놓고 이 내용들은 무슨 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라고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 유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박스 안에 막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분석 이런 말이 있고 얘는 무슨 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그러면 답으로 뭐를 체크? 부동성을 체크. 그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국제화란 말을 틀리게 내지 않는 거예요. 국제란 말 그대로 주고 자, 잘 들어봐요. 토지는 부동산 시장은 영속성 때문에 국지화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OX. 부동산 시장은 부증성 때문에 임장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OX. 그러니까 임장활동이나 국제화란 그대로 주고 얘가 부동성 때문인데 다른 성질 때문이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X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세 개 단어를 갖다가 누구랑 매칭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냐면 부동성과 매칭시키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영속성 보겠습니다. 영속성은 물리적으로 강가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말합니다. 강가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토지는 물리적으로 강가되지 않는다. 한번 써볼게요. 물리적 강가가 되지 않는다. 물리적 강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써요. 재생산 이론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이나 재고 시장이 발달한다라는 말을 써요. 세 번째는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재로 선호가 된다. 이런 말도 써요. 투자재로서 선호가 된다. 네 번째는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장기라는 단어, 장래라는 단어, 예측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아까 물리적 강가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단어가 처음 나올 때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는 게 좋거든요. 자, 따라해 보세요. 재생산 이론. 그러니까 재생산 이론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새우깡이라는 재화가 1000박스 생산되었어요. 그리고 막 광고를 하면요, 사람들이 조금 맛있겠네 그러고 사 먹어요. 새우깡을 1000박스. 이 1000박스가 사람들에서 소비되었다. 또는 사람들이 사 먹으니까 이제 없어졌다. 소모되었다고 그래. 그럼 농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또 이 새우깡을 재생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재생산된 새우깡은 사람들에서 또 소모가 될 거고, 이거는 무한 반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생산 이론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제목이 타이틀이 재생산 이론이에요. 그러면 재생산 이론 전에 뭐가 있었던지 봐야 됩니다. 재생산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뭐가 돼야? 그렇죠. 소모가 돼야 재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모가 되면 재생산이 되고. 근데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다는 성질,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재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토지의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뜨면 이 생산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건가요?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건가요?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재생산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고 소모가 안 되기 때문이고 소모가 안 되는 이유는 무슨 성? 영속성. 그래서 저는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한테는 시험에 재생산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많이 뜨거든요. 그러면 J에다 동그라미 하라 그래요. 나중에 J에다 동그라미를 딱 하면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가 안 되기 때문, 소모가 안 되기 때문. 소모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영속성.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알겠어요? 네. 두 번째, 수명이 짧은 재화는요, 내가 쓰고 남이 쓰고 다시 내가 쓰려고 보면 벌써 없어. 그래서 남에게 빌려주고 임대료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것을 임대차 시장이라고 하는데 토지는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요. 수명이 엄청나게 길다. 심지어 수명이 무한대라 그래요. 그래서 토지는 감가되지 않는 재화이기 때문에 영속성이 있는 재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긴 수명 동안 꼭 소유자가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유는 내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킨다 그래요.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킨다는 말은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남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뭐 받아먹고? 임대료 받아먹고. 그러다 무슨 시장? 임대차.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라든지 토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최소 수명이 10년 이상이 되는 물건들만 렌트,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콜라, 분필, 새우깡 같이 수명이 짧은 재화들은 내가 쓰고 남이 쓰고 다시 내가 쓰려고 보면 없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더라는 것이. 두 번째, 부동산은 써도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에요. 그 물건이 무조건 남게 돼 있다니까. 남는 물건을 재고라 그래요. 재고 시장이 발달하는 이유도 영속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시장이나 재고 시장이 발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무슨 성? 영속성. 세 번째,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재로 선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20년 전에 한 2억 정도 주고 벤츠를 샀어요. S 시리즈. 그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그거는 거의 어떻게 됩니까? 폐차지, 폐차. 20년 지났으니까. 그 자동차는요,
투자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이 되는 물건들은요, 투자재로서 선호되질 않아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제가 여기 아무 때나 그냥 여기 주변에 토지를 샀다고 칩시다. 2억 정도 주고. 그러면 그 2억은 지금 그대로 보존되고 있을 거고요. 플러스 가치 상승, 지가 상승이 이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재로 선호가 되는 것들은요, 주로 가치 보존력이 뛰어난 것들이고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재로 선호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돈 생기면 옷 사야 돼요, 땅 사야 돼요? 차 사야 돼요, 땅 사야 돼요? 가방 사야 돼요, 차 사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여튼 땅 사야 돼. 무조건 땅 사야 되죠. 그러니까 소비재라면 어쩔 방법이 없는데 투자재라면, 투자재를 찾고 계시다면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난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가치 보존력이 뛰어난 자산. 그래서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재로 선호가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장기, 장래, 예측. 요 단어는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지문, 요런 단어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은 게, 지문을 읽다가 아무리 지문이 길더라도요, 지문의 두 번째 줄에 장기란 단어가 있더라. 또는 세 번째 줄에 장래란 단어가 있더라. 아니면 제일 앞줄에 예측이라는 단어가 있더라. 그러면 그냥 읽다가 무시하시고 무조건 영속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살이 알죠? 하루살이. 하루살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래희망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살이한테. 여러분들 하루살이한테 신뢰하신 거예요. 하루만 살고 죽는 놈한테 장래희망을 묻는 것은 여러분 신뢰하신 거라고. 왜냐하면 하루살이가 장래희망이 그럼 없는데요 그러겠지. 이놈아 너 장래희망이 없으면 젊은 놈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예측 좀 잘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하루살이한테 진짜 신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수명이 짧은 놈한테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가 장기, 장래, 예측입니다. 지문을 읽다가 장기, 장래, 예측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영속성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 이론이 정되지 않는다. 소유와 이용을 분리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이나 재고 시장이 발달한다. 가치 보존력 투자재로 선호가 된다. 장기, 장래, 예측이라는 단어가 뜨면 이거는 영속성 때문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문제 나온다니까. 이제 두 개 쌓였으니까 이제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국제화된다. 아닙니다. 부동성 때문에 국제화됩니다. 지금은 이걸 갖다가 약간 외우는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계속 책을 읽다 보면요. 당연히 국제화되고 임장활동되고 외부효과 지역 분석되는 이유는 부동산 때문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지난주에 제가 수업했던 걸 까먹은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오늘 갑자기 처음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 수업에서 제일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무한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반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직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무한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으로 안 바꿔놓으신 분들은 빨리 바꿔놓으세요. 합격하고 싶으시면. 알겠죠? 내가 바꿔놓을 때까지 계속 반복할 겁니다. 무한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부증성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부증성. 자, 부증성은 아까 배운 거 써먹어 봅시다. 이제 부증성. 자, 토지는 공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라고 물으면 무슨 공급은?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된다.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슨 성? 부증성. 이 예외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예외 없어요. 그 물리적 공급 곡선은 40개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 맞나요? 우리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또는 완전 비탄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수요 공급 이론을 조금 배우셔야지 이해가 돼요. 어쨌든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공급할 수가 없다. 40개는 끝까지 40개다. 예외가 없고 물리적 공급 곡선은 40개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한데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근데 경제적 공급은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지 토지량이 절대량이 증가된 것은 아니다.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용도 전환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상향하고 보다 탄력적이다 라는 말을 쓸 건데 아직 우상향하고 보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모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증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부증성은 사실은 요 4가지보다는 그 위에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은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희소하고 희소성이 있고 부족하다. 또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는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써요.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 잘 안 되고 균형 가격의 형성 잘 안 되고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토지 공개념의 이유가 된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물론 요거 말고도 나머지 것들이 있지만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책에다가도 제가 요거 위주로 체크해 드릴 거예요. 자, 시범 보세요.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생산비 법칙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재원은 비용을 투입하면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40개가 50개 되는 경우, 심지어 40개가 41개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국토가 40개로 고정되면 그대로 40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용 투입해도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원래 비용 투입하면 생산이 된다는 법칙이 생산비 법칙인데, 토지는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남아도 올겠어요? 희소해요? 희소하다. 희소하다는 말은 부족하다. 그럼 토지를 이용할 때는 집약적으로 이용을 한다 그래요. 집약적이라는 말은 나중에 배우시는데, 토지에 노동이나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집약적이고요.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적게 투입하면 조방적이에요.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건물이 고층화되면 집약적이고요. 건물이 저층화되면 조방적이에요. 자, 토지에 자본을 많이 투입되면 건물이 어떻게 돼요? 고층화되죠. 이걸 집약적인 이용이라 그래요. 조방적이란 말은 토지에 자본을 적게 투입해서 건물이 저층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방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들은 집약적 이용이에요, 조방적 이용이에요? 집약적 이용이고요. 이 외곽에 목장 같은 거 있잖아요. 목장. 저기 대관령 목장 이런 것들은 집약적이에요, 조방적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감은 있어도 이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잘 못 하시거든요. 제가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배우고도 집약이 뭐예요? 그러면 쌤 집약 왜 있잖아, 집약 막 그래요. 조방은 뭐예요? 그러면 조방 있잖아, 왜 그래요? 이게 집약이, 학문적으로 이걸 집약이라고 이걸 조방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걸 집약이라 하고 요걸 조방이라 그래요. 이 건물이 딱 부동산 학에서는 건물이 고층화되면 집약, 저층화되면 조방. 이 얘기 못하는 사람 많아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1년 하고, 지금 우리 학원 수험생이 아니고 다른 학원에서 지금 우리 학원에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공인중개사 공부를 1년 하신 분들한테 집약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집약 대답 못해요. 못해. 조방이 뭡니까? 그럼 조방 대답 못한다고. 그 상태로 1년을 공부하고 10년을 들어간다고. 끔찍한 일이죠. 테러블. 끔찍한 일. 응? 끔찍한 일입니다. 다시. 집약이 뭐예요? 잘 안 해. 예. 조방이 뭐예요? 그 토지가 남아 돈다고요? 부족하다고요? 부족하니까 토지를 많이 쓸 수 없다는 거지. 토지는 조금만 쓰고 대신에 건물을 고층화해서 사용하자. 집약적으로 이용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부증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 것을 찾아라 하고 조방적이란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부증성 때는 집약해야 돼, 조방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다음에 부동산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이거 수급이라 그래요. 수요 공급을 줄여서 수급. 특히 공급 조절이 잘 안 되지. 수급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형성도 잘 안 되겠다.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 또는 사회성 공공성 이런 말이 나오면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부동산이라는 재화만큼 법적 규제가 많은 재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우리가 많이 다루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공법 다룹니까? 그 다음에 중개사법 다룹니까? 2차 과목에 세법, 그 다음에 공시법 이런 거 전부 다 국가가 이거 하세요 하는 거든가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는 거든가요? 하지 마세요. 규제를 많이 합니다. 왜 규제를 많이 하면, 부동산이라는 재화는 인간 생활의 필수 불가결이라는 재화인데, 이게 풍부한 재화가 아니라, 남아도는 재화가 아니라 부족한 재화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그래서 이 부족한 재화를 갖다가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쓰지 말고 공공의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라.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라. 이걸 갖다 우리는 토지 공개념이라 그래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강화하겠다. 그게 다 부증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이제 3개 쌓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자,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 분석은 무슨 성? 부동성. 그다음에 재생산 이론 적용 불가능하고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소유와 이용의 분리, 임대차 시장. 같이 좀 더 해야 됩니다. 좀 쉽나 봐 이까지는. 좀 더 해야 됩니다. 가치 보존력 투자재, 장기 장래 예측 이런 말이 뜨면 영속성. 생산비 법칙이 토지는 적용되지 않고요.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을 해야 되고요. 수급 조절이나 균형 가격 형성이 잘 안 되고, 사회성 공공성, 토지 공개념, 즉 약간의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관점은 무슨 성? 부증성. 마지막 남은 게 개별성인데, 개별성까지 하고 나면 나머지 2가지 특성은 좀 쉬워요. 자, 개별성 보세요. 개별성.
자, 개별성은 이제 어떤 특성이냐면 토지는 물리적으로 대신할 수 없다. 같은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재화이기 때문에 대신할 수 없다는 성질을 개별성이라 그래요. 그럼 개별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토지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상당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개별화, 독점화되고, 감정 평가 시에 개별 분석을 한다 그래요. 개별 분석. 세 번째는 원리나 이론 도출, 곤란이라고 쓸게요. 비교도 곤란하다, 이런 말을 써요. 이런 말이 때문에 개별성인데, 자, 잘 보세요. 그 서울에 그 강남에 스타벅스에 있는 아메리카노가 얼마죠? 4,100원이죠. 4,100원이에요. 카페라떼는 4,600원. 잘하네. 잘하네. 4,100원. 저 분 대답하시는 분 아닌 것 같은데 또 4,100원, 4,600원 열심히 대답하셨네. 예. 아무튼 지금 저기 제주도에 가면 카페라떼 스타벅스는 얼마일까요? 4,100원이겠죠. 저 충남 서산, 전남 해남, 전북 익산, 그또 충북 괴산, 다 똑같겠죠. 이걸 일물일가의 법칙이라 그래요. 동일 시점, 동일 시장, 동일 물건에 하나의 물건에 이제 하나의 가격이 성립한다. 뭐 말 그대로 똑같은 물건에는 똑같은 가격이 성립한다는 걸 일물일가의 법칙이라 그래요. 실제로 동산들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는 재화가 많아요. 같은 물건에는 같은 가격이 성립되는 재화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산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는 물건들이 많아요. 권장 소비자 가격, 희망 소비자 가격을 갖다 제시할 수 있는 물건들은요, 거의 대부분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는 물건들입니다. 뭐 물론 그것도 이제 할인해서 사느냐, 그냥 사느냐, 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이 성립한다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에요. 됐나요? 예.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30평짜리 토지가 서울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 광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겠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성질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같은 재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르다는 성질.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성질도 다 다르고, 이걸 갖다 우리는 개별화, 독점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마다 독점적이다. 그 물건 아니면 안 된다. 개별화가 된다. 그래서 감정 평가할 때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해요. 아까 우리 지역 분석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개별 분석은 뭐냐면, 자,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요, 부동산을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은요, 물건마다 감정 평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건마다. 여러분들 현대자동차에서 신차가 하나 나왔어요. 가격이 2천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물건마다 다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물건 얼마? 2천만 원. 나 똑같은 물건 다 2천만 원 하시면 되는데, 부동산은 물건마다 감정 평가를 다 해줘야 됩니다. 요건 얼마? 요건 얼마? 요건 얼마? 일반인들은 몰라요. 전문가만 알아요. 그 부동산의 가격 전문가가, 대표적인 전문가 두 사람이 있어요. 감정평가사랑 누구? 공인중개사. 그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우리 개별성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자격증 따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물건 가격도 알고, 전 물건 가격도 알고, 이 물건 가격도 알고, 그러면 굳이 중개업자를 통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다 따로 해야 되고, 그때 중개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새 차는 비싸고 중고차는 싸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지? 몰라요, 그거? 새 차는 비싸고 중고차가 싼 건 몰라요? 새 가전제품, 새 가구는 비싸고 중고 가전제품, 중고 가구는 싸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화는요,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이 가능해요. 새 건 비싸고 중고는 싸다. 이런 도출이 가능하다고. 원리나 이론 도출이 가능하다고. 근데 여러분들, 새 아파트는 비싸고 중고 아파트는 싸다. 실제로 제가 한번 송파구 잠실동에 가면 신축한 지 10년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10년 차 접어들어요. 근데 그 옆에 가면 신축한 지 40년이 지난 아파트가 올해로 딱 40년이에요. 78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신축한 지 10년 된 아파트보다 똑같은 지역이 있어요. 신축된 지 40년 지난 아파트가 중고니까 더 싸겠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신축한 지 40년 지난 아파트가 신축한 지 10년 된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요. 왜요? 걔는 곧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걔를 재건축하는 순간 얘랑 얘가요, 다시 10년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부동산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새 거는 비싸고 중고는 싸다, 이 원리나 이론 도출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부동산은 성질이 너무 달라요. 어떤 상황이냐,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개별성 때문에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이
곤란한 거예요. 읽으면 되는데.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이 뭐다? 곤란하다. 지난주에 한 거 물은 것도 아닌데.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이 하니까 한번 눈이 마주쳐 눈을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이론 도출이 뭐다? 곤란하다. 이거 곤란이 그렇게 어렵나? 곤란이란 말을 하기가 그렇게 곤란하나? 곤란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비교가 곤란해요. 비교. 여러분들 이건 비교가 곤란하다는 것은 국어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비슷한 것끼리 견주어 보는 작업이 있고요. 완전 다른 것끼리 견주어 보는 것이 있어요. 비슷한 것끼리 견주어 보는 것을 국어적으로 비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한다? 그러면 너무 다른 것끼리 견주어 보는 것은 우리 국어에서 대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뭐 할 수 있지? 비교할 수 있지. 다른 것끼리는 비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한다? 대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실생활에 보면 정말 잘못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두 개만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서로 상처에게 주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기억이 없어요? 아씨, 내 생생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내가 또 알려드리지 못하고. 하여튼 서로 상처 주는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말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열받은 거지. 그래서 옆집 남편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온다더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옆집 남편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온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남편이 문을 팍 닫으면 나가겠지. 나가면서 월에 얼마씩 벌어오는 그런 거 비교하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다시 남편을 불러야 돼요. 당신이 한 8, 900 벌어올 때 그게 비교지. 지금 당신 월급과 그 사람 월급은 대조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부싸움을 키워버리세요. 그러니까 비쌀 때 비교해요. 비쌀 때. 너무 다른 것끼리는 비교가 아니라 뭐예요? 대조예요. 아시겠어요? 네, 한 번만 너무 잘못된 용어를 쓰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애하고 마찰이 일어났죠. 그 애를 갖다가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애를 갖다가 정말 차근차근 달려야 되겠다.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런데 애가 또 사춘기 그럼 너무 말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야, 옆집에는 맨날 1등 한다더라. 그럼 애가 비교 좀 하지 마! 하고 나가겠지. 다시 불러야 돼요. 얘야, 그 네가 2, 3등 할 때 개성적이랑 네 성적이랑 비교지. 네 성적과 개성적은 비교가 아니라 대조다 해서 애를 아예 집 나가버리게 만들어버리세요. 그리고 잘못된 용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비슷할 때 이게 비교지. 너무 다를 때는 비교한다고 하면 안 되고 대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문을 배우고 있으니까 시험 칠 때까지는. 그래서 너무 다른 것끼리는 대조의 대상이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같다는 성질, 다르다는 성질. 다르다는 성질 때문에 비교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비교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4개 외워, 4개. 이게 쌓인다고 이게. 자,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무일가의 법칙이 정되지 않고. 듣고 계세요? 금융은 아니면 안 돼.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리나 이론 도출이 곤란하고 비교가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개별성 때문입니다.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국지화되고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동성. 다 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재생산 이론 적용 불가, 소유와 이용의 분리, 임대차 재고 시장, 가치 보존력 투자재, 장기 장래 예측 이런 것들이 뜨면 영속성,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희소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되며 수급 조절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렵고 그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 토지 공개념, 공익을 강조하는 관점이 나오면 부정성, 토지의 일몰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원리나 이론 도출, 비교가 곤란한 이유는 개별성. 이걸 갖다가 암기한다는 느낌보다는 자꾸 반복해서 보신다. 반복해서 보신다는 느낌이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6가지 한다 그랬거든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최유효 이용입니다. 최유효 이용. 자,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아직 좀 많이 어렵죠. 부동산을 이용할 때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1등 용도를 찾아서 이용해보자는 걸 최유효 이용이라 그래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얘를 공업지로 이용했을 때는 평당 150만 원이에요. 근데 얘를 주거지로 이용했을 때는 평당 250입니다. 상업지는 이용을 뭐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이. 그렇다면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이용은 뭐예요? 주거지. 이게 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은 1등을 뽑아내자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여러분들 한 반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험 쳐서 1등을 뽑아내는 실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걔가 1등이겠지 뭐. 근데 학생이 여러 명 있으면 시험 쳐서 1등을 뽑아내는 최유효용을 뽑아내는 것이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토지의 용도가 획일적이라면 1등 용도 뽑아내는 최유효용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최유효용이란 말이 나오려면 용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해야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최유효용을 뽑아낸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최유효 이용이란 말을 하려면 1등을 뽑아낸다는 이용을 하려면
용도가 많아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용도가 다양할 때는 무슨 이용해야 되고 최유효용해야 되고 마치 세트 메뉴처럼 기억을 하고 계세요. 용도가 다양할 때는 무슨 이용하시오? 최유효용 하시오. 최유효용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용도가 뭐야 됩니까? 다양해야 됩니다. 용도가 한 개밖에 없는데 최유효용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되셨어요? 예. 이번에는 고가성. 고가성. 자, 고가성은 토지는 가격이 비싸다는 성질을 고가성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싸다 비싸다? 자, 가격이 비싸면요. 일단 첫 번째 판매자와 구매자를 소수로 만들어요. 부동산 시장을 참여자를 소수로 만든다. 두 번째 시장에 진입, 출입하기를 곤란하게 만들어. 세 번째는 금융 부채가 필요하게 만들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선입니다. 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동산을 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소수라고 봐야 되겠네? 왜 다수가 되지 못하냐면 가격이 많으니까, 비싸니까.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는 진입하거나 출입하는 게 진출입. 진입도 퇴거, 진퇴라고 하죠. 진퇴. 진입하거나 퇴거하는 게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진입도 퇴거도 어렵다. 그 다음에 부동산 살 때는 꼭 뭐가 필요하다? 부채. 그 부채를 규제하게 되면 돈을 잘 못 빌리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 신DTI 가지고 오고 다주택자들한테 뭐 나중에 DSR까지 적용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죠. 부동산은 고가성 때문에 돈 빌리기 어려워지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고가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나 고가성 정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적인 선에서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것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요 네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는 별개로 부동산의 속성은 오늘은 공부 안 할 거고요. 3, 4월 달 진행 수업에서 진행을 할 건데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도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실판 한번 보세요. 자, 제목을 제가 개발권 양도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재미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양도제도. 영어로는 TDR이라고 합니다. TDR. 자, 따라해보세요. TDR. TDR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안 들어봤어요? 예. TDR이라는 말 안 들어보셨으면 지금부터 TDR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시고 이걸 갖다가 실제로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 실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TDR과 비슷한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이는 제도는 있긴 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법률에서 TDR을 원칙적으로 도입해서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TDR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제도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TDR 제도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예요.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근데 미국에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왜 배우냐면요. 이 제도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예요. 합리성이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형평성에 맞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니까 미국으로 가봅니다. 미국. 자,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에도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있겠죠, 그죠? 예, 민법상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있을 겁니다. 자, 민법쌤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소유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배타적으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법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민법쌤이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유권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소유할 수 있는 권리요. 그러면 민법쌤이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을 지을 거고요. 소유권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 소유권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요. 그러면 민법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유권과 미국 소유권의 공통점은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요 세 개가 소유권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요. 소유권이 약간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외에도 환경권이라는 게 있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소유권 안에. 좋죠. 그 다음에 개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권이요? 개발권. 개발권은 개발할 수 있는 권리. 근데 미국이니까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죠. 개발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벨롭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디벨롭먼트가 개발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권리. 내 권리다 할 때 권리가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권리는 영어로 right라고 합니다. 이게 권리예요. 권리. 이 right가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요. left, right 할 때 right,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고 권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옳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옳다, right, all right 할 때 뭐 괜찮다는 뜻도 있네. 그래 보니까 right, 오른쪽,
뭐 괜찮다, 그다음에 옳은, 뭐 그다음에 권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고로 right라고 하셔서는 안 돼요. right는 빛이란 뜻이에요. 빛. 아니면 엷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꼭 right 하면 안 되고 right, right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이런 거 하지 말까? 예, 하지 말게. 예. 안 좋아하는구나. 아무튼 이걸 development right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development right. 그래서 앞으로 제가 DR 그러면 이거 development right 개발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어디 안에? 소유권 안에 뭐도 있다? 개발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안에 반드시 개발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안에 뭐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안에 개발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소유권 안에 뭐를 주냐면 개발권을 줘요. 어디 안에 뭐를 준다고요? 소유권 안에 개발권을 준다고요. 자, 그럼 질문 보세요. 요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입니다. A. 왜 갑이 아니고 A냐? 미국이니까 그래요. 미국이니까. 우리나라였으면 갑인데 미국이라서 A입니다. A가 누군지 아세요? A는 앨리스예요. 앨리스. 앨리스라고요? 앨리스는 여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그럼 얘는 이 땅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이 지역에 지가가 비싸요. 잘 들으세요. 뭐가 가능한 지역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지가가 비싸요. 그럼 지가가 비싸면 얘는 이 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싶겠지. 그럼 고층 건물을 막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 짓고 싶지. 근데 정부가요, 야 너 5층까지만 지어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5층까지만 지어. 그러면 규제를 약하게 하는 거야, 심하게 하는 거야? 심하게 하는 거지. 뭐가 비싼 지역에? 지가가 비싼 지역에 규제를 심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10층까지 짓고 싶은데 5층까지밖에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 안 생겨? 생기지. 한편 일로 옵니다. 여기 이제 B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B. 왜 B가 토지를 가지고 있냐면 이 B는요, 이 브라이언이에요. 왜 브라이언이죠?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중에요, 의도가 담기지 않는 얘기는 한 개도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맞아, 개발권 양도 제도는 앨리스와 브라이언의 관계였지. 그럼 이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지. TDR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한 문제는 단독으로 나왔어요. 다음 중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가 뭔가? 답은 TDR.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문장으로 개발권 양도 제도 TDR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렇게 3번 나왔습니다. 근데 앨리스와 브라이언의 관계인데, 이게 철수와 영의 관계도 아니고 각거래 관계도 아니고 앨리스와 브라이언의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겠습니까? 그리고 이름이 TDR인데 영어인데. 자, 그럼 보세요. 요 지역에 브라이언이 토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이 지역에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당 뭐를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지역에요,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돼 버린 겁니다. 언제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견돼 버렸냐면 그 주라기 시대 문화재. 주라기 알아요? 암모나이트 같은 거, 삼엽충 이런 거. 주라기 아닌가? 됐고, 그럼 정부는 이 지역을 보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브라이언은 좋아하겠어요? 아니, 얘 이 땅에 뭐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뭐? 개발권을 허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정부한테 가서 따지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니까 영어로 따지겠죠. 어떻게 따지냐면 Why not? Why not? 응? 앨리스 랜드 can build building. 듣고 계세요 지금? But my land cannot build. Not equal. 이라고 하겠지. 다 들었어요? 해석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얘는 건물 지을 수 있는데 왜 나는 건물 못 짓겠냐?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 TDR 제도 나옵니다. 잘 보세요. 얘는 브라이언은 지금 이 땅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나요? 근데 이 땅에 지금 개발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소유권으로부터 이 개발권만 분리시키는 거예요. 개발권 영어로 뭐라 그랬죠? DR이라 그랬죠. 맞죠? 분리시켜가지고, 자, 앨리스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정부가. 다시 가서, 야, 그럼 너 지금은 5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10층까지 짓게 해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가. 그럼 앨리스한테, 야, 10층까지 짓게 해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앨리스가 뭐라 그래요? Of course. 아, 지금 미국이라니까. Of course. Absolutely라고 얘기하겠지. Sure. 좋다. 그럼 너 짓게 해줄 테니까, 요까지는 원래는 네 개발권이고, 요거는 브라이언 거니까 브라이언한테 보상해주고 사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 여기서 행사했어야 될 디벨롭먼트 라이트, 개발권을 여기서 행사하지 않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양도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양도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이전한다는 표현을 써도 돼. 팔아먹는 거지. 양도한다, 이전한다. 근데 원래 여기서 행사했어야 될 것을 요로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요로 이전한다. 전환한다. 전환한다. 영어로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트랜스퍼는 어디가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냐면 이제 공항 같은 데 보면 아니면 이렇게 환승, 그렇죠. 환승. 그게 트랜스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해야 될 게 아니고 요로 이전하는 거, 요로 전환하는 걸 트랜스퍼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를 디벨롭먼트 라이트를 만다, 트랜스퍼 이전한다, 개발권을 양도 이전한다. 그래서 이걸 TD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DR을 읽을 때는요, TDR 이렇게 읽든지 아니면 TDR이라고 읽어야 돼요. TDR, DR이 한 세트야. DR을 갖다가 트랜스퍼하는 제도를 TDR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TDR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크게 걱정은 되지 않지만 이걸 읽을 때 TDR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TDR 이렇게 해야 되지. TDR 그러면 안 돼. DR이 안 세트. DR. 디벨롭먼트 라이트를 갖다 트랜스퍼하는 제도를 TDR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걸 양도 이전하고 얘는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TDR 제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도 아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시험에서 그걸 제일 많이 내더라고요. 그걸 제일 많이 나는 출제위원회 의도는요. 우리나라에도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왜 건물 못 짓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팔자예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네 팔자야. 그건 네 사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도 지정하고 현금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이해하셨어요? 일반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형평성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근데 이제는 형평성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지. 그러니까 TDR 제도는 첫 번째,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TDR 제도가 시행이 되려면 얘가 이 브라이언 개발권을 사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개발 지역에 지가가 싸야 돼? 비싸야 돼? 싸면 추가적인 개발을 원하지 않는다니까. 두 번째는 처음에는 개발을 많이 하게 못하게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지가가 많은 지역에, 높은 지역에 규제가 강화돼야 TDR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거란 얘기죠. 맞죠? 세 번째, 정부가 공적 자금을 통해서 보상하는 겁니까? 시장의 사적 자금을 통해서 보상하는 겁니까? 정부는 돈 한 푼 안 쓰는 거예요. 정부가 돈 쓴다는 말이 너무 틀리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한테 개발을 많이 하지 않고요. 얘 개발권 얘가 사오게 만드는 거죠. 정부는 돈 한 푼 안 들고 사적 자금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시장 기구를 통해서 보상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시장 기구. 그럼 TDR 제도는 효율성 추가하기 위한 정책인가요? 형평성 추가하기 위한 정책인가요? 형평성. 이 건물을 갖다 효율적으로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얘도 개발할 수 있게, 다만 보전적 얘도 개발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서는 개발을 못하지만 개발권을 옮겨서 형평성을 추가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뭐를 추가하기 위한 정책?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공평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형평성이에요. 잘 이용해보자는 게 효율성이고, 이거는 건물을 잘 이용하자는 느낌보다는요, 형평성에 맞게 이용하자는 거죠. 형평성에 맞게. 이해하셨어요? 이걸 TDR 제도라고 합니다. TDR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TDR에서 틀린 지문 퍼레이드 한번 해볼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고쳐봐요. TDR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어디죠? 얘는 누군가요? 얘는요? 아까 화이낫 들었던 기억나죠? 디벨롭먼트 라이트 기억나세요? 예, 뭐 그럼 트랜스포도 기억나시고, TDR 기억나세요? 그럼 됐고. 두 번째, TDR은 효율성 추구하는 거예요? 형평성 추구하는 거예요? 공적 자금 보상이에요? 사적 자금 보상이에요? 개발지기 지가가 싸고 비싸고, 규제가 완화될 때 강화될 때, 이런 제도를 TDR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사실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예, 교재에다가 공부한 흔적을 남겨둬야죠. 교재 57쪽. 자, 교재 57쪽 가시니까 1번에 토지 특성 있습니까? 57쪽 1번에 토지 특성. 그 앞에다가 별 2개 딱 때려놓으세요. 토지 특성 앞에다가 별 2개. 57쪽에 1번 토지 특성에 별 2개. 근데 가로 1번에 가시니까 토지의 무슨 특성이라고 떠요? 자연적 특성. 제가 자연적 특성이 중요하댔어요? 인문적 특성이 중요하댔어요? 자연적 특성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 넘기시면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기역, 니은, 디귿은 체크 표시를 하세요. 기역, 니은, 디귿.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좋은데 기역, 니은, 디귿 위주로. 기역에 보니까 국지화 보이세요? 니은의 외부 효과 한 줄 내려오시니까 지역 분석 보이세요? 디귿의 저 끝에 보시니까 임정활동 보이세요?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시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영속성 나옵니까? 예, 영속성은 역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도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도까지. 체크하셨어요? 예. 3번에 부정성 보이세요? 부정성은 밑에 보니까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그 표에다가 별표를 한번 더 때려 놓으세요.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정도까지만 체크하세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정도 체크했어요? 예. 4번에 개별성이란 말이 있는데 요거는 기역, 니은, 디귿 정도만. 기역, 니은, 디귿 정도만. 나머지는 체크 표시를 하지 않을 거고요.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가로 2번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무슨 성이 나와요? 걔는 기역만 체크하세요. 기역. 기역. 기역에 보시니까 뭐가 떠요? 최유효이용. 그게 중요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동그라미 4번에 기타 특성이라고 있나요? 예. 기타 특성 리을에 보시니까 무슨 성? 그거 체크 안 해놓으시고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돼요. 64쪽 동그라미 4번 기타 특성 동그라미 리을의 고가성. 고가성 체크하셨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제2절에 부동산의 속성이 있죠. 속성은 별로 안 중요해요. 보니까 최근에는 출제 빈도가 많이 낮죠. 근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책을 좀 넘기셔서 교재 페이지 72쪽. 제가 안 보는 건 안 보셔도 돼요. 72쪽 가시니까 가로 3번에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표현이 있나요? 거기다가 별표 한 개 딱 때려주시고요. 요거는 72쪽과 73쪽 글자 하나 빼놓지 말고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시험에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 제 느낌 존중하나요? 그럼 열심히 보세요. 고생하셨고요. 책을 좀 넘기시면 교재 페이지 80쪽. 80쪽에 가시면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떠요. 예, 요거 하려고 첫째 시간을 조금 오랫동안 했어요. 깔끔하게 끝내고 하려고. 80쪽에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3개 중에 하나가 수요 공급 투자 감정 평가고 우리는 그 중에서 수요 공급 이론 오늘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수요 공급 이론은 이번 주에 진도 나가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중요 파트들은요. 한 주에 진도를 다 끝내지 않고 한 2주에 걸쳐서 진도를 끝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좀 쉬었다가 수요 공급 이론 들어가겠습니다.